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민호입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은 저를 곧잘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은 늘 차분하시네요. 하지만 그 차분함의 뿌리는 사실 평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건 버티는 법을 너무 일찍 배운 사람의 습관 같은 거예요. 저는 가난의 냄새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택배 일을 하시다 허리를 다쳐 오래 병석에 누워 계셨고, 어머니는 그 삶이 버거워 결국 떠났습니다. 정확히는 도망쳤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어머니가 떠나던 날 저는 겨우 7살이었어요. 새벽 5시 현관문 여는 소리에 눈을 떴는데 어머니는 캐리어 하나 없이 그냥 걸어 나가셨죠. 그때 제 손을 잡고 있던 건 10살짜리 누나였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잠깐 나가신 거야. 우리 기다리자.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허리 통증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건 마음의 통증이었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돈을 벌었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매일 그 말만 반복했고 결국 그해 겨울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은 고작 7명이었어요. 아버지의 택배 동료 2명, 아파트 관리소장님, 복지사 1명, 그리고 누나와 저. 그리고 구석에 서 있던 낯선 여자 1명. 나중에 알았지만 그건 아버지가 빚을 진 대부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유가족분 잠깐 얘기 좀 하시죠. 20살이던 누나 윤정은 그날 저를 복지관에 맡기고 혼자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돌아온 누나의 눈은 새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누나, 울었어? 아니야. 바람 불어서 그래. 그날 밤 누나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민호야, 누나가 약속할게. 너는 절대 굶지 않아. 절대 추위에 떨지 않아. 그리고 절대 엄마처럼 도망가지 않아. 그때 누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강철보다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누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월급은 고작 120만 원. 거기서 월세 45만 원을 빼면 남는 건 75만 원이었어요. 그 돈으로 2사람이 살아야 했죠. 누나는 밥을 먹을 때마다 배 안 고파라고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저녁을 거르고 있다는 걸.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누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누나. 저는 119를 불렀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누나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영양실조입니다. 최근 며칠 제대로 드셨어요? 먹었어요. 거짓말 마세요. 혈당 수치가 바닥이에요.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누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병원비는 8만 원. 누나는 그 돈을 신용카드로 긁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 카드는 이미 한도가 꽉 찬 상태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누나는 제 앞에 앉았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누나가 좀 약해 보였지? 누나 이제 그만해. 학교는 나중에 가도 돼. 나도 일할 수 있어. 안 돼. 누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는 손에 펜을 들어야 돼. 내 손엔 공구가 있으니까. 그 말이 어린 제게는 이상하게 멋있게 들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씩씩한 사람이 바로 제 누나였습니다. 학교에서 놀림을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야, 민호 엄마 도망갔다며? 아빠는 폐렴으로 죽었다며? 가난해서 병원도 못 갔대. 너네 집 월세래. 전세도 아니고. 아이들의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울었고 누나는 저를 안고 말했습니다. 가난하다고 창피한 게 아니야. 가난이 부끄러운 건 거기서 멈춰버릴 때야. 그 말이 제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누나는 월급날이면 자신의 운동화는 달아 해줘도 제 신발은 꼭 새 걸 사줬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들고 온 하얀 운동화 한 켤레. 요즘 이거 애들 다 신는다더라. 내 발엔 꼭 맞을 거야. 그날 집에 돌아온 누나는 손등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는데 그 손으로 제 발끈을 매줬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누나, 이거 비싸지? 누나 거는? 누나 거는 아직 멀쩡해.
너 거부터.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의 운동화 밑창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걸, 비 오는 날이면 양말이 젖어 있다는 걸, 어쩌면 그날부터였을지도 모르죠. 저는 의사가 되어 사람의 몸을 고친다는 꿈 대신 누나의 손을 아프지 않게 해주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된 건 중학교 3학년 겨울 저는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누님, 민호가 전교 1등입니다. 이대로만 가면 의대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누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를 꼭 안았어요. 민호야, 정말 잘했어. 누나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그날 밤 누나는 제가 잠든 줄 알고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어요. 누나의 울음을 멈추게 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누나가 관리소 청소를 나가는 시간이었죠. 어느 날 누나가 물었습니다. 민호야, 넌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누나 혼자 일어나면 외로울까 봐. 누나는 아무 말 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세상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발표 날 저는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붙었어. 진짜? 응. 서울이대. 전화기 너머로 누나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누나는 낡은 밥솥을 꺼내어 고등어 조림을 해줬어요. 고등어 비린내보다 훨씬 진했던 건 누나의 울음이었습니다. 민호야, 절대 나처럼 살지 마. 누나 인생은 여기까지야. 너는 훨씬 멀리 가야 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멀리 간다는 건 누나를 두고 간다는 뜻 같아서요. 의대 시절 저는 알바도 못했습니다. 등록금은 누나가 관리소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모았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400만 원. 누나는 그 돈을 모으기 위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경비대행 일을 했어요. 월급은 180만 원이었고 거기에 관리소 월급 120만 원을 더해 총 300만 원. 그 돈으로 월세 50만 원, 생활비 100만 원을 빼면 남는 건 150만 원. 누나는 그 돈을 고스란히 제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공부만 해. 돈 걱정은 누나가 할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하루 한 끼만 먹고 있다는 걸, 겨울에도 내복 하나로 버틴다는 걸, 병원에 가야 할 만큼 아파도 참는다는 걸, 의대 3학년 여름 누나가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과로였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극도의 피로 상태입니다. 이러다간 큰일 납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쉬면 돼요. 조금이 아니라 최소 한 달은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누나는 3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관리소에서 대체 인력이 없다며 전화가 왔거든요. 민호야, 누나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저는 누나 몰래 관리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님, 제발 누나 좀 쉬게 해주세요. 민호야, 나도 그러고 싶은데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그럼 제가 대신할게요. 제발요. 결국 저는 방학 동안 관리소에서 일했습니다. 청소, 전구 교체, 택배 정리, 민원 응대. 누나가 매일 하던 일들이었죠. 그 일을 해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누나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수련의 마지막 해에 어느 날 퇴근한 누나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코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누나, 코피? 이게 뭐야? 괜찮아. 요즘 일 좀 많아서 그래. 그게 괜찮은 거야? 피가 이렇게 나는데? 저는 누나를 억지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고혈압, 빈혈, 그리고 초기 위궤양입니다. 이렇게 방치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누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저 입원하면 동생 등록금 못 내요. 그냥 약만 주세요. 그 말에 담당 의사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미안함인지 다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다음 날 아침 제 안에서 어떤 결심이 생겼습니다. 누나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새 옷을 선물하자. 며칠을 고민하다가 월급날 백화점 코트 매장을 들렀습니다. 직원은 제 차림을 훑어보며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하얀 가운 대신 낡은 점퍼를 입은 저를 보며 고객님, 선물용이신가요? 네. 평생 저 대신 삽질만 한 사람에게 드릴 거예요. 코트 가격은 48만 원. 제 월급의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누나에게 코트를 건넸습니다. 이건 관리소장 명패보다 누나한테 더 어울려. 누나는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민호야, 이런 비싼 걸 왜 사? 누나가 내게 한 걸 생각하면 이건 새 양말 한 켤레도 안 돼. 누나는 끝내 코트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죠.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코트가 따뜻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따뜻해서 그렇다. 그날 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봤습니다. 관리소장 명패가 걸린 좁은 책상 위에 누나의 낡은 점퍼가 얌전히 접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코트택을 자른 가위가 놓여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누나는 제게 어머니였고 아버지였고 세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믿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 갈 거라고.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고요 다음에 폭풍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그 폭풍의 이름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장 쓰라린 독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나에겐 병원 옥상 위의 회색 하늘이었고 한 여자의 목소리였다. 의사 선생님, 저기 어르신들이 기다리세요. 그녀는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에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그녀의 이름은 설인이었다. 시청복지정책과 주무관. 나는 무료 진료 봉사 현장에서 그녀를 처음 봤다. 그날은 구청과 병원이 함께 진행하는 어르신 건강검진의 날이었다. 새벽부터 200명이 넘는 노인분들이 줄을 섰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접수 순서가 밀리자 어르신들은 화를 냈고 자원봉사자들은 지쳐갔다. 야, 내가 새벽 5시부터 왔다고. 왜 내가 52번이야? 어르신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당장 앞으로 보내. 분주한 현장에서 사람들은 대개 짜증이 났지만 그녀는 달랐다. 설이는 그 어르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르신,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앉아서 드시면서 기다리시면 안 될까요? 제가 순서되면 바로 모시러 올게요. 커피? 네. 어르신 취향대로 골라드릴게요. 따뜻한 거 좋아하세요? 시원한 거 좋아하세요? 따뜻한 거.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정말로 편의점에 가서 따뜻한 커피를 사왔다. 어르신은 커피를 받아들고는 얼굴이 풀렸다. 아가씨, 고맙네. 아니에요.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일찍부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풀렸다. 나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그녀의 무릎엔 먼지가 묻어 있었고 정장 치마는 구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엔 피곤함보다 평온함이 있었다.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게 내가 설인에게 품은 첫 번째 감정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현장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나는 병원에서 준비해온 김밥을 먹으려고 벤치에 앉았다. 그때 설인이 다가왔다. 민호 선생님, 혹시 점심은요? 아, 네. 김밥 먹으려고요. 편의점 김밥이요? 그건 좀 어르신들 진료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녀는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냈다. 뚜껑을 열자 깔끔한 달걀말이와 무채볶음, 단무지 3조각이 들어있었다. 밥은 윤기가 흘렀고 반찬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다. 제가 만든 건데 괜찮으시면 같이 드세요. 아니, 이건 준비하신 거잖아요. 전 원래 2개 싸왔어요. 하나는 어르신들 드리려고요. 그럼 그 어르신들께 드리세요. 이미 다 드렸어요. 이건 제 몫이었는데 선생님이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예쁜 건 손이 많이 가요. 그 말이 묘하게 따뜻했다. 나는 도시락을 받았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이상하게 코끝이 찡했다. 누나가 만들어주던 도시락 맛이었다.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입에 맞으면 다음에 또 싸울게요. 다음에요? 네. 다음 달에도 또 봉사 오시잖아요. 그녀는 일정표를 확인하며 웃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마주쳤다. 한 달에 2번 봉사 현장에서 만났고 그때마다 서리는 도시락을 싸왔다. 처음엔 부담스러워 거절했지만 그녀는 고집스러웠다. 선생님, 전 원래 도시락 2개 싸요. 하나는 점심, 하나는 저녁. 근데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다이어트요? 네. 살 좀 빼야 해서요. 하지만 그녀의 몸엔 뺄 살이 없었다. 나는 그 거짓말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도시락을 받았다. 그 따뜻함이 좋았으니까. 어느 날 봉사가 끝난 뒤 그녀가 물었다. 민호 선생님, 혹시 가족이 있으세요? 네. 누나 하나 있어요. 부모님은요? 돌아가셨어요.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오래전 일이에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전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부러워요. 전 그런 가족이 없었거든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뭉클했다. 지금이라도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어요? 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그녀는 빙그레 웃었다. 선생님은 따뜻한 사람이네요. 그날 이후 우리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설이는 늘 사람들을 챙기며 살았다. 퇴근 후엔 노인복지센터에 들러 홀로 사는 어르신들 식사를 돕고 주말이면 장애인 주거 환경 개선 봉사에 나갔다. 한 번은 새벽 3시에 문자가 왔다. 선생님, 죄송한데 혹시 안 주무세요? 무슨 일이에요? 복지센터 어르신 한 분이 쓰러지셨대요. 119 불렀는데 보호자가 없어서요. 제가 같이 가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병원 쪽에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설이는 이미 응급실에 와 있었다. 어르신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닦아드리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 오셨어요. 어르신은 경미한 뇌졸중이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다. 보호자분, 어르신이 깨어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설이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날 새벽, 우리는 병원 로비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셨다.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이게 제 일인걸요. 새벽까지 이러시면 몸이 안 좋아지실 텐데요. 괜찮아요. 저는 원래 잠이 적어요.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다. 그런데 신기했다. 늘 남을 위해 움직이는데 그 얼굴엔 피곤보다 평안이 있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점점 그녀에게 끌렸다. 하지만 누나는 묘하게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누나가 물었다. 민호야, 요즘 누구 만나니? 누구긴요? 환자들이죠. 환자 말고. 왜요? 네 얼굴에 쓰여 있어. 나는 할 수 없이 서린 이야기를 했다. 봉사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시청 공무원이고 복지정책과에서 일해요. 어떤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늘 남을 먼저 생각하고 따뜻하고, 응, 그래 보여. 누나의 대답은 짧았다. 근데 그래 보여랑 그래인지는 달라.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특히 처음 만난 사람은 더 그래. 누나는 단정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사람을 읽는 재주가 있었다. 누나, 제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사람 만나는지 알잖아요. 그래, 알아. 근데 바로 그래서 걱정이야. 넌 조심스럽게 문을 열지만 일단 열면 다 내어주거든.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어느 날 구청 민원 총괄팀장이 관리소를 찾아왔다. 윤정 씨, 혹시 복지정책과 쪽 기록 보신 적 있어요? 무슨 기록이요? 전출입 데이터랑 수급자 명단이 안 맞는데 혹시 아세요? 누나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제가 관리소장이지 구청 업무까지는 모르죠. 그렇긴 한데 윤정 씨가 행정 쪽 베테랑이시잖아요. 혹시 이상한 거 없었나 싶어서요. 이상한 거요? 명단에 같은 이름이 2번 떠요.
같은 주소, 다른 주민번호. 그 말에 누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어느 과예요? 복지정책과. 누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팀장이 돌아간 후 누나는 내 앞에서 수첩을 열었다. 작은 점 하나. 그건 누나가 의심 대신 확인을 뜻할 때 찍는 표시였다. 누나, 뭐 문제 있어요? 아니, 아직은 몰라. 그냥 확인만 해볼게. 며칠 뒤 누나가 불쑥 물었다. 민호야, 서린 씨 본가 주소랑 생일 좀 알지? 왜요? 그냥 서류 정리하다가 헷갈려서 그래. 서류요? 봉사자 명단 정리 중인데 혹시 몰라서.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다. 나는 서린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린 씨, 혹시 본가 주소 알 수 있을까요? 봉사자 명단 정리 때문에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서울시 강북구 번동 123-45호. 생일은 91년 3월 15일이에요. 나는 그 정보를 누나에게 전했다. 누나는 아무 말 없이 메모했다. 그날 밤 서린이 보낸 메시지가 왔다. 오늘은 김치찌개에 두부 넣었어요. 선생님 생각났어요. 사진과 함께 도착한 메시지였다.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그리고 하얀 두부. 그 단순한 문장 하나가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맛있겠네요. 저도 배고파지는데요. 그럼 다음에 해드릴게요. 선생님 취향 다 외웠어요. 제 취향이요? 네. 달걀말이는 간장 살짝, 무채볶음은 새콤하게, 김치찌개는 두부 듬뿍. 맞죠? 네. 정확해요. 선생님 얼굴만 봐도 알아요. 그 메시지를 보며 미소가 지어졌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에서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팀장님. 그 사람 이름이 두 번 뜨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 구청으로 가져갈게요. 누나는 내가 잠든 줄 알았는지 작은 목소리로 통화했다. 그 목소리가 불길하게 귓속에 박혔다. 나는 일부러 기침을 했다. 누나는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다. 민호야, 앉았어? 지금 누구랑 통화했어요? 아, 구청 팀장님. 무슨 일인데요? 별거 아니야. 서류 확인 좀 하려고. 누나는 웃으며 내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숨겨진 게 있다는 걸 나는 느꼈다. 그러나 사랑은 의심보다 빠르게 자라난다. 나는 누나의 침묵보다 서린의 미소를 믿기로 했다. 몇 주 뒤 서린이 내게 말했다. 저 혹시 결혼 생각 있으세요? 우리는 병원 근처 카페에 있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커피를 뿜을 뻔했다. 네, 갑자기요?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아니, 그게 좀 뜬금없긴 한데요. 서린은 부끄럽게 웃었다. 제가 먼저 말할 줄 알았어요. 의사님은 늘 환자한테만 집중하니까 저한테는 왜 집중 안 하냐는 거예요? 네.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서린 씨, 저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다만 제 마음은 진심이라는 거 알아줬으면 해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빨라졌다. 우리는 서로의 부모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누나 이야기를 했다. 누나는 내가 가진 전부예요. 그럼 저도 누나처럼 되고 싶네요. 누나처럼이요? 네. 선생님에게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마음을 완전히 열었다. 서린 씨, 저 프로포즈는 잘 못하지만 진심만큼은 확실해요. 그럼 그걸로 충분해요.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잇따랐다. 서린은 종종 내 전화를 받지 않았고 출근 시간이 들쑥날쑥했다. 서린 씨, 어제 전화 왜 안 받았어요? 아, 미안해요. 회의 중이었어요. 밤 10시에요? 긴급 회의였어요. 복지비 관련해서요. 퇴근 후엔 시청에서 야근 중이라 했지만 그날 시청 불은 일찍 꺼졌다는 걸 나는 우연히 봤다. 나는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은 의지와 상관없이 자라나는 법이다. 그리고 어느 날 누나가 내게 사진 한 장을 건넸다. 민호야, 이거 봐. 시청 복지 정책과 단체 사진이었다. 30명 정도의 직원들이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 서린의 얼굴이 없었다. 이게 뭐예요? 올해 초에 찍은 사진이야. 구청에서 받았어.
왜 서린 씨가 없죠? 그게 나도 궁금해. 누나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민호야, 내가 확인해 본 게 있어. 뭐요? 서린 씨 인사 기록? 누나는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문화서린 91년 3월 15일생. 복지정책과 주무관. 여기까지는 맞아.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근데 이 사람 작년 11월에 퇴사했어.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퇴사요? 응. 개인 사유로. 그리고 지금은 복지정책과에 근무하는 문화서린이 없어. 그럼 지금 서린 씨는? 그게 문제야. 누나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민호야, 그 아이가 지금 누구인지 확인해야 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린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민호 씨, 자요?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네, 내일 시간 있어요. 고마워요. 그럼 내일 봐요. 사랑해요. 그 마지막 문장이 이상하게 서늘하게 느껴졌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누나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민호야, 이거 서린 씨 기본 신상 좀 써줘. 이름, 생일, 본가 주소 정도만. 갑자기 왜요? 혼인신고 준비하려고. 서류 확인용이야. 그녀의 말투엔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다. 누나, 혹시 뭔가 이상한 거 있어요? 아니, 그냥 확실하게 하려고. 서류 틀리면 나중에 귀찮잖아. 나는 의심 없이 서린의 정보를 적었다. 문화서린 1991년 3월 15일생. 서울시 강북구 번동 123-45. 누나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민호야, 이 주소 확실해? 네. 서린 씨한테 직접 받은 거예요. 누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며칠 후 누나는 밤늦게 내 병원 앞에 찾아왔다. 당직 근무 중이던 나는 깜짝 놀랐다. 누나, 이 시간에 왜? 누나의 손엔 USB가 들려 있었다. 민호야, 이거 봐야 할 것 같아. 뭔데요? 일단 들어가. 여기서 얘기하기 곤란해. 우리는 당직실로 들어갔다. 누나는 USB를 내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파일들이 떴다. 주민등록 초본, 복지수급 내역, 시청 인사 기록, 은행 거래 내역. 누나, 이거 어떻게 구한 거예요? 흥신소 통했어. 민호야, 미안한데 나 서린 씨 신원조회했어. 뭐라고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누나를 쳐다봤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서린 씨 동의도 없이? 민호야, 들어봐. 나도 하기 싫었어. 근데 뭔가 이상했다고.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요. 일단 이거 봐. 누나는 파일 하나를 열었다. 주민등록 초본이었다. 거기엔 문화서린이라는 이름이 두 개 있었다. 한쪽은 시청복지정책과 전직 주무관, 다른 한쪽은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주민번호가 다른 복지수급자. 이게 뭐예요? 그게 나도 모르겠어. 근데 더 이상한 건 누나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복지비 수급 내역이었다. 이 사람 지난 2년간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았어. 월 50만 원씩. 그게 왜 이상한데요? 민호야, 공무원은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어. 소득이 있잖아. 그럼 두 가지 경우야. 하나는 퇴사 후에 수급자가 됐거나 아니면 누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했거나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설마요. 서린 씨가 그럴 리 없어요. 민호야, 나도 그러길 바라. 근데 봐. 이 수급 신청 날짜. 누나가 가리킨 날짜는 2년 전 9월. 그때 서린 씨는 아직 재직 중이었어. 퇴사한 건 작년 11월이고. 그럼 재직 중에 수급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 나는 말문이 막혔다. 누가 거짓말하는 걸까? 누나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민호야, 나는 사람을 오래 봐봤어. 관리소에서 20년 일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봤지. 사기꾼도 봤고 좋은 사람인 척하는 나쁜 사람도 봤어. 그래서요? 그 아이는 지금 내 앞에서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어. 증거가 있어요? 있어. 누나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이거 봐. 이 계좌로 매달 50만 원씩 입금됐어. 복지비 명목으로.
그리고 이 돈은 입금되자마자 바로 현금으로 인출됐어. 그게 왜 이상한 건데요? 민호야,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돈을 쪼개서 써. 공과금, 식비, 교통비 근데 이 사람은 전액 현금 인출이야. 그것도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그럼 누가 대신 찾아가는 거야? 본인이 아니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서린 씨가 그럴 리 없어요. 누나가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민호야, 누나는 내 손을 잡았다. 나도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근데 이건 아니야. 이 아이는 뭔가 숨기고 있어. 숨기는 게 아니라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직접 물어봐. 당당하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보여준 따뜻함이 다 연기였단 말인가? 그녀가 만들어준 도시락이 다 계산된 것이었단 말인가? 그녀의 눈물이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날 밤 나는 서린을 불렀다. 서린 씨, 내일 시간 있어요?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요? 만나서 해요. 알았어요. 어디서 볼까요? 병원 근처 카페. 저녁 7시. 네. 그럼 내일 봐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누나는 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진실이 두려워? 아니요. 진실이 아니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해.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진짜는 영영 못 봐. 다음 날 저녁 나는 카페에서 서린을 기다렸다. 30분이 지나도 그녀는 오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서린 씨 어디에요? 아, 미안해요. 지금 가는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줘요. 네. 일 시간이 지나서야 서린이 도착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정말 미안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이었어요?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와서요. 어르신 한 분이 쓰러지셔서. 나는 그 말을 끊었다. 서린 씨, 이제 그만해요. 네? 거짓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서린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다 있어요. 서린 씨 주민등록, 복지 수급 내역, 은행 거래 내역. 서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언제 알았어요? 뭐를요? 내 이름이 두 개인 거.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서린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예전에 연인이 있었어요. 연인이요? 네. 그 사람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몰래. 저는 나중에 알았죠. 채권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취업도 안 됐고 월세도 못 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요? 네. 개명 신청을 했어요. 법원에서 허가받았고 새로운 주민번호를 받았어요. 그럼 지금 쓰는 이름은 새로 시작하려고 만든 거예요. 과거를 지우고 싶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호 씨,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했다는 거.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다는 거. 근데 말하면 당신이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그녀의 눈물이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녀가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알고 있던 그녀의 목소리와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진심은 같은데 리듬이 달랐다. 그럼 복지 수급비는요? 서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건 2년 전부터 매달 50만 원씩 받았잖아요. 재직 중에. 그건 제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요? 고아원에서 자랐다면서요? 친어머니가 아니라 양어머니예요. 고아원 원장님이셨어요. 그분이 아프셔서 제 명의로 수급비를 받은 거예요. 왜요? 그분 명의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분은 이미 다른 수급비를 받고 계셨어요. 중복 수급은 안 되니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의 이야기엔 구멍이 너무 많았다. 서린 씨, 네?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처음부터. 말하면 당신이 떠날까봐. 그럼 지금은요? 서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지금은 떠나도 돼요. 네? 근데 알아줬으면 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짓말 말고 사랑만은 진짜였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랑이 진짜였다고 해도
그 사랑을 감싸고 있는 건 모두 거짓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누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인정했어요. 뭘? 이름이 두 개라는 거. 과거에 사기를 당해서 개명했대요. 그거 믿어? 모르겠어요. 근데 눈물은 진짜 같았어요. 누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호야, 사람은 울면서도 거짓말할 수 있어. 알아요. 근데 넌 아직도 그 애를 믿고 싶어 하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누나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호야, 서류 불일치는 끝이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지금 구청 감사 담당관실에서 조사 들어갔어. 조사요? 복지비 부정 수급건. 작년부터 적발된 케이스가 30건이 넘는데 그 중에 서린 씨 이름이 올라 있을 거야. 확실해요? 오늘 팀장님한테 들었어. 이번 주 안에 소환 통지 나갈 거래.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누나 어떻게 해야 해요? 누나는 나를 안아줬다. 아무것도 하지 마. 일단 기다려봐. 기다려요? 응. 진실은 숨길 수 없어. 곧 드러날 거야. 그날 밤 서린에게서 문자가 왔다. 민호 씨, 아직 안 주무셨죠? 네. 우리 어디 멀리 가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 한 문장이 내 안의 모든 경고음을 켜버렸다. 갑자기 왜요? 여기 있으면 우리 헤어질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제발요. 저 믿어주세요. 한 번만.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누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누나, 서린 씨가 이상해요. 곧바로 답장이 왔다. 절대 혼자 만나지 마. 내가 같이 갈게. 다음 날 아침 구청에서 전화가 왔다. 민호 선생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감사 담당관실입니다. 문화서린 씨와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는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구청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요? 왜요? 선생님께서 혼인 예정자로 등록되어 있어서요.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누나와 함께 구청으로 갔다. 감사 담당관은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줬다. 문화서린 씨 실제로는 2명입니다. 2명이요? 네. 한 명은 전직 공무원, 다른 한 명은 허위 등록된 수급자입니다. 허위 등록이요? 문화서린 씨가 자신의 개명 전 이름으로 수급 신청을 했습니다. 개명 후에도 예전 주민번호를 사용해서 이중으로 신분을 만든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시스템 허점을 이용한 겁니다. 개명 후 예전 주민번호는 자동으로 폐기되지 않거든요. 수동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문 씨는 그걸 안 한 거죠. 그럼 2년간 약 1,200만 원의 복지비를 부정 수급했습니다. 이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담당관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문화서린 씨,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2018년에도 비슷한 정과가 있습니다. 당시엔 남자친구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았고 피해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그럼 그때 얘기가 진짜였네요. 진짜긴 한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반대입니다. 네? 문 씨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예요. 남자친구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문 씨입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가 말한 사기당한 연인 이야기는 거짓이었다. 그녀가 사기를 친 것이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소환 통지를 전달해야 하는데 모릅니다.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연락 오는 즉시 구청으로 오시라고 전해주세요. 안 그러면 지명수배 들어갑니다. 나는 멍하니 구청을 나왔다. 누나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민호야, 괜찮아? 누나, 응. 나 정말 바보 같죠? 아니야. 넌 잘못한 거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아파요? 누나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줬다. 그날 오후 서린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다. 민호 씨,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결혼식을 마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결혼식을 하기로 했던 날로부터 나흘이 지났다는 뜻이다. 서린은 구청에 소환 통지를 받은 후 연락이 끊겼다. 전화도 문자도 답이 없었다. 그녀가 살던 원룸을 찾아갔지만 이미 이삿짐은 빠져나간 후였다. 저 윗집 사는데요. 그 집 언제 이사 갔어요? 3일 전이요. 새벽에 몰래 나갔더라고요. 관리비도 안 내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녀가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누나는 내가 무너질까 봐 매일 병원으로 찾아왔다. 민호야, 밥은 먹었어? 응. 거짓말. 도시락 그대로잖아. 배가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환자들 보려면 체력이 있어야 하잖아. 누나는 내 앞에 앉아서 직접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어줬다.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 누나, 나 이제 애 아니에요. 알아. 근데 지금 내 모습은 꼭 애 같아. 나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누나,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그럼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누나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랑이 아픈 건 네가 진심이었기 때문이야. 진심은 항상 아파. 근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니야. 그로부터 일주일 후 구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민호 선생님, 문화서린 씨 연락 닿았어요? 아니요. 여전히 연락 안 돼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오늘부로 지명수배 들어갑니다. 지명수배요? 네. 사기 및 폭집이 부정수급 혐의로요. 혹시 연락 오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다. 그녀는 정말 도망친 것이었다. 나를 두고. 그날 밤 서린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민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린 씨, 지금 어디예요? 미안해요. 미안하긴요. 지금 당장 구청 가야 해요. 지명숲에 들어갔어요. 알아요. 알면서 왜 도망 다녀요? 무서워서요. 뭐가 무서운데요? 당신한테 미움받는 게. 나는 한숨을 쉬었다. 서린 씨,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당장 자수해요. 민호 씨. 네. 한 번만 만나줄래요? 마지막으로. 어디서요? 우리 처음 만났던 카페. 내일 저녁 7시. 누나도 같이 갈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음 날 저녁, 나와 누나는 카페에 먼저 도착했다. 누나는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오늘은 내가 얘기할게. 왜요? 넌 감정이 흔들려. 내가 하는 게 나아. 누나, 괜찮아. 누나 믿어. 7시 10분, 서린이 카페에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민호 씨, 형님. 서린은 우리 앞에 앉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누나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앉으세요. 네. 누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서리는 그 봉투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예요? 너한테 물어보려고 가져왔어.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범죄 기록, 피해자 진술서, 수사계 통표가 있었다. 형님, 이건 2018년 사기 사건 기록이야. 피해자 이준혁 씨. 네가 그 사람 명의로 대출 3천만 원 받았지? 그건 오해예요. 오해? 누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이 중 어느 게 오해야? 이름, 주민번호, 주소 다 너잖아. 법원 판결문도 있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리는 고개를 떨구었다. 형님, 그건 과거예요. 과거? 그럼 지금은?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 네가 내 동생 이름 팔아서 또 뭔가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아니에요. 서린이 소리쳤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지금 지명수배 중이잖아. 복집이 1200만 원 부정수급? 이것도 과거야? 서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누나는 계속 말했다. 너 처음부터 계획한 거지? 의사 남편 만들어서 신분 세탁하고 빚 떠넘기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저는 정말 민호 씨를 사랑했어요. 누나는 비웃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거짓말하냐?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렸다.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 차림에 배지를 달고 있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입니다.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문화서린 씨 맞으시죠? 네. 사기 및 폭집이 부정수급 혐의로 체포영장 집행하겠습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저는
형사는 수갑을 꺼냈다. 서리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민호 씨, 나 좀 믿어줘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얼음처럼. 민호 씨, 제발 한 번만 믿어줘요. 내가 한 말 중에 거짓말도 있었지만 사랑만큼은 진짜였어요. 서린 씨, 제발요. 나 좀 도와줘요. 당신밖에 없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서린 씨, 이제 그만해요. 민호 씨, 저도 더 이상은 못 믿겠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서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싫어요, 이러지 마요. 형사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가시죠. 민호 씨. 서리는 계속 내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카페 밖으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문이 닫혔다.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다. 테이블 위에 남은 그녀의 커피잔엔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다. 붉은 흔적이 마치 상처 같았다. 누나는 내 손을 잡았다. 민호야, 괜찮아?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누나 나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아프지. 네가 진심이었으니까. 근데 서린 씨도 진심이었을까요? 누나는 잠시 침묵했다.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진심이었어도 거짓으로 포장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그 후 모든 게 빨리 흘렀다. 서리는 사기 및 명예도용, 폭지비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은 석 달 뒤에 열렸다. 나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은 피고인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봉사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피고인과의 관계는 약혼자였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기 전에 발각됐습니다. 판사는 서린을 쳐다봤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서린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나를 쳐다봤다. 민호 씨, 피고인 증인이 아니라 재판장을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서린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모두 사실입니다. 거짓말도 했고 사기도 쳤습니다. 그럼 반성하십니까? 네. 피해자에게 할 말은? 서리는 다시 나를 쳐다봤다. 민호 씨, 제가 한 말 중에 거짓말도 많았지만 당신을 사랑한 건 진짜였어요. 그것만은 믿어줬으면 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판사는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문화설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재판이 끝나고 나는 법정을 나왔다. 누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끝났어? 응.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집 가자. 오늘은 내가 저녁 해줄게.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가웠다. 누나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호야. 응. 넌 잘못한 거 없어. 기억해. 네. 하지만 내 가슴 속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사랑은 정말 진짜였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영영 알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날 밤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다. 발신인 문화설인. 나는 한참을 그 편지를 쳐다봤다.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나는 편지를 열지 않았다. 대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언젠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읽어보려고. 며칠 후 누나가 물었다. 민호야, 후회해? 뭘요? 서린 씨 만난 거.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요. 왜? 그 사람 덕분에 배웠어요. 뭘? 사랑은 믿음 위에 서야 한다는 걸요. 거짓 위에 선 사랑은 결국 무너진다는 걸요. 누나는 빙그레 웃었다. 그래. 네가 그걸 배웠으면 됐어. 하지만 밤마다 꿈속에서 그녀가 말했다. 민호 씨, 내 이름은 두 개였지만 당신 앞에서는 단 한 사람이고 싶었어요. 나는 그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리고 그 옆엔 항상 누나가 있었다. 민호야, 악몽 꿨어? 응, 괜찮아. 누나가 여기 있어. 누나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출근길에 커피숍을 지나칠 때마다 그녀가 만들어준 도시락이 생각났다.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봉사 현장에서 그녀가 건넸던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내 인생에서 사라졌지만 그녀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어쩌면 평생 지워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아픔도 희미해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나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어느 날 병원 로비에서 한 여자가 쓰러졌다. 나는 당장 달려가서 응급처치를 했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순간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서린을 닮아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서린이 처음 내게 보여줬던 그 따뜻한 미소를 닮아 있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나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설렘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또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또 누군가에게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 질문들이 내 마음을 짓눌렀다. 집에 돌아오니 누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호야, 오늘 힘들었어? 응.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다. 누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민호야, 너 아직도 서린 씨 생각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거짓말.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당연한 거야. 그 아이가 내 인생에서 큰 상처였으니까. 누나는 내 앞에 앉았다. 근데 민호야, 상처 때문에 계속 움츠러들면 안 돼. 상처는 아물어야 하고 넌 다시 살아야 해. 어떻게요? 천천히, 조금씩 누나가 도와줄게. 그날 밤 누나는 내 옆에서 잤다. 어렸을 때처럼. 그리고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한동안 병원 일을 쉬었다. 정확히는 3개월. 원장님은 이해해 주셨다. 민호야, 쉬어. 사람이 먼저야. 환자는 내가 다른 의사한테 배정할 테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할 거 없어. 네가 무너지면 나중에 더 많은 환자를 못 보게 돼. 지금은 내 자신부터 치료해. 나는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게 무의미했다. 진료실 불빛조차 잿빛으로 보였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다. 누나는 내 옆을 지켰다.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내 방문을 두드렸다. 민호야, 아침 먹어.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안 먹으면 몸 망가져. 누나는 억지로라도 밥을 먹였다. 때론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주기도 했다. 누나, 나 애 아니에요. 알아. 근데 지금 넌 애처럼 굴고 있잖아.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그냥 일어나. 하루하루. 어느 날 누나가 내 손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다. 어디 가요? 산책. 산책이요? 전 나가기 싫은데요. 상관없어. 나가. 누나는 유난히 고집이 셌다. 우리는 한강공원을 걸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가웠다. 민호야, 저거 봐. 누나가 가리킨 곳엔 연을 날리는 아이가 있었다. 연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지? 네. 사람도 그래.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 수 있어. 그럴까요? 그럼. 누나가 증거잖아. 나는 누나를 쳐다봤다. 누나도 힘든 적 있었어요? 당연하지. 너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미안해요. 또 미안하네. 그게 아니라 그때 누나도 많이 울었어. 혼자 화장실에서. 근데 울고 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더라고. 누나는 내 어깨를 두드렸다. 민호야, 울어도 돼. 실컷 울어. 근데 울고 나면 일어나야 해. 약속. 네. 그날 밤 나는 실컷 울었다. 베개가 쳤도록. 그리고 이상하게도 울고 나니 조금 가벼워졌다. 며칠 후 나는 병원으로 돌아갔다. 환자들이 반겼다. 선생님,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에요. 잠깐 쉬었어요. 그래도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선생님 아니면 안 돼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 그 생각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2해가 지났다. 나는 다시 환자들을 보기 시작했고, 누나는 여전히 관리소를 지켰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젠 누나 곁에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의 이름은 박준호 소방서 구조대 팀장이었다.
처음 만난 건 1년 전 겨울이었다. 관리소에 화재 경보가 울렸다. 11층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났고 주민들은 대피했다. 누나는 혼자 남아서 가스 밸브를 잠그려 했다. 윤정 씨, 위험해요. 나오세요. 잠깐만요. 밸브만 잠그면 돼요. 그때 소방관 한 명이 달려 들어왔다. 나가세요. 제가 할게요. 그가 바로 박준호였다. 그는 가스 밸브를 잠그고 누나를 업고 밖으로 나왔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부턴 이러지 마세요. 위험해요. 제 일인데요. 일보다 목숨이 먼저예요. 그 말에 누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후로 박준호는 자주 관리소에 들렀다. 안전 점검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도 하셨잖아요. 한 번 더 해야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누나는 처음엔 귀찮아했다. 하지만 점점 그의 방문을 기다리게 됐다. 어느 날 준호가 따뜻한 라떼를 들고 왔다. 윤정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이거 드세요. 소방관이 커피 배달까지 해요? 오늘은 구조보다 이게 더 중요해서요. 누나는 그 라떼를 두 손으로 받으며 웃었다. 그 웃음이 오랜만에 진짜 행복해 보였다. 나는 멀리서 그 둘의 대화를 지켜봤다. 묘한 안도감이 들었다. 누나도 이제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어느 날 준호가 나를 찾아왔다. 민호 선생님, 시간 괜찮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윤정 씨 얘기 좀 하려고요. 누나요? 네. 저 윤정 씨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빙그레 웃었다. 알고 있었어요. 네? 누나 보는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준호는 머쓱하게 웃었다. 그렇게 티가 났나요? 네. 근데 좋아요. 누나는 평생 남만 챙기며 살았으니까 이젠 누군가 누나를 챙겨줘야죠. 그럼 허락하시는 건가요? 제가 뭘 허락해요. 누나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도 선생님 허락이 있으면 힘이 날 것 같아서요. 나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누나 잘 부탁드려요. 그 사람 겉으론 강해 보여도 속은 여린 사람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지킬게요. 그날 저녁 준호는 누나에게 고백했다. 윤정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좋아합니다. 누나는 멈칫했다. 네? 윤정 씨를 좋아합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계속. 준호 씨, 답은 천천히 해도 돼요. 전 기다릴 수 있으니까. 다만 제 마음만은 알아줬으면 해서요. 누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연애 같은 거 생각 안 해봤어요. 왜요? 동생 키우느라 바빴거든요. 제 인생은 언제나 민호가 중심이었어요. 그럼 이제는요? 이제는 민호도 다 컸고, 저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준호는 빙그레 웃었다. 그럼 저랑 같이 쉬시겠어요? 누나도 웃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 둘의 대화를 멀리서 보며 나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누나의 웃음 속엔 처음 보는 여유가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평생 지켜주고 싶었던 사람은 이미 스스로를 구해낸 사람이었다는 걸. 가끔 서린에게서 편지가 왔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다. 첫 번째 편지는 열지 않았다. 두 번째 편지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세 번째 편지는 왠지 열어야 할 것 같았다. 민호 씨, 제 거짓말이 끝났다는 게 다행이에요. 당신 덕분에 저는 진짜 이름으로 살 용기를 얻었어요. 여기선 문화설인이 아니라 제 원래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진짜 나로 사는 게. 근데 지금은 조금 편해요. 거짓말 안 해도 되니까. 민호 씨, 당신한테 한 말 중에 거짓말도 많았지만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심장이 뛴 건 진짜였어요. 당신이 환자를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존경한 것도 진짜였어요. 당신을 사랑한 것도 진짜였어요. 다만 그 사랑을 지키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는 거짓을 멈출 수 있었어요. 언젠가 제가 여기서 나가면 진짜 이름으로 진짜 삶을 살고 싶어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행복하세요. 설인. 나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사랑은 진짜였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모르겠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녀의 사랑이 진짜였든 아니든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편지 봉투를 서랍에 넣어두었다. 그건 미움도 용서도 아닌 마침표였다. 1년 후 누나의 결혼식 날이 왔다. 나는 사회를 봤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누나가 들어왔다. 하얀 드레스 대신 깔끔한 베이지색 정장 차림이었다. 웨딩드레스는 안 입어요. 나이가 나이인데 뭘. 이게 낫지. 그래도 예쁜데요. 누나는 말 그대로 빛났다. 평생 관리소 유니폼만 입던 누나가 오늘만큼은 진짜 신부 같았다. 식은 소박했다. 하객도 10명 남짓, 관리소 직원들, 소방서 동료들, 그리고 몇몇 친한 사람들. 누나는 화려한 걸 원하지 않았다. 민호야, 결혼식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잖아. 중요한 건 앞으로야. 신랑 신부 입장 후 내가 마이크를 잡았다. 신부는 제 누나입니다. 하객들이 웃었다. 누나는 20살 때부터 저를 키웠어요. 엄마도 아빠도 아닌 누나가 목이 메었다. 누나는 평생 저만 챙겼어요. 자기 밥을 굶으면서도 제 밥은 꼭 챙겼어요. 자기 옷은 낡아도 제 옷은 꼭 새 걸 사줬어요. 누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늘 누나가 결혼합니다. 이제 누나에게도 누군가 생겼어요. 누나를 챙겨줄 사람이요. 나는 준호를 쳐다봤다. 형부, 누나 잘 부탁드려요. 저보다 더 잘 챙겨주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식이 끝나고 누나와 단둘이 얘기할 시간이 있었다. 민호야, 네. 이제 내 걱정 말고 내 인생 살아. 그래도 난 평생 누나 아들이에요. 누나는 웃었다. 그럼 나 평생 아들 가진 소장으로 살아야겠네. 사람들이 웃었고 나는 울었다. 그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누나의 신혼집은 관리소에서 가까웠다. 민호야, 자주 놀러와. 네. 근데 너무 자주 가면 형부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야? 준호가 너 엄청 좋아해. 정말요? 응. 맨날 처남이 의사라니 든든하다고 그래. 나는 웃었다. 누나가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하네. 어느 날 병원에 한 여자가 찾아왔다. 민호 선생님 계신가요? 네, 전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지라고 해요. 간호사예요. 네,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선생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부탁이요? 저희 병원에서 무료 진료 봉사를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서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무료 진료 봉사. 그건 서린을 만났던 곳이었다. 죄송한데요. 저는 봉사는 안 하는데요. 아, 그러세요?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개인적인 이유예요. 은지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그녀는 명함을 건네고 갔다. 집에 돌아와서 누나에게 말했다. 누나, 오늘 병원에 간호사가 왔었어요. 무슨 일로? 봉사 같이 하자고. 그래? 할 거야? 아니요. 거절했어요. 왜? 서린 씨 생각나서요. 누나는 잠시 침묵했다. 민호야, 서린이는 서린이고 봉사는 봉사야. 알아요. 근데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그래. 그럼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천천히. 하지만 며칠 후 나는 은지에게 연락했다. 은지 씨, 저 민호예요.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그 봉사요 할게요. 정말요? 마음 바뀌셨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제 과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 주 토요일에 시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봉사 당일 나는 긴장했다. 혹시 또 누군가를 만나면 어떡하지? 혹시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현장에 도착하자 그런 생각은 사라졌다.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었고 모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여기 허리가 아파요. 선생님,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하나하나 정성껏 진료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 이게 내 자리구나.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봉사가 끝나고 은지가 다가왔다. 선생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좋았어요. 다음에도 올 수 있으세요?
네, 물론이죠. 은지는 밝게 웃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설인의 웃음과는 달랐다. 계산된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다. 지금도 나는 환자들에게 말한다. 조금 아프시겠지만 이건 꼭 필요한 치료예요. 그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상처는 아프지만 아픔은 사람을 다시 숨쉬게 만든다. 이제 내 소원은 단 하나다. 누나 윤정의 저녁이 조용하길. 그녀의 밤이 단단하길. 그녀의 아침이 가벼울 수 있길. 그리고 언젠가 누나의 코트 주머니 속에서 내가 준 고등어 조림 레시피 쪽지가 여전히 남아있길 바란다. 그건 우리가 지나온 모든 겨울의 냄새니까. 어느 날 저녁 누나네 집에 놀러 갔다. 준호 형부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다. 민호야, 어서 와. 배고프지? 네, 형부. 오늘 윤정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문득 깨달았다. 이게 가족이구나.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누나는 내 앞에 반찬을 놓으며 말했다. 민호야, 많이 먹어. 누나도 먹어요. 나 배불러. 거짓말. 누나 맨날 그러잖아요. 준호가 웃었다. 윤정아, 민호가 다 알아. 이제 그만 굶고 같이 먹어. 누나도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이 집을 가득 채웠다. 집에 돌아가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유난히 많았다. 서린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아니면 여전히 후회하고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는 이제 행복하다는 것. 며칠 후 은지가 물었다. 선생님,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봉사 끝나고요. 커피요? 네.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무슨 거요? 그냥 선생님은 왜 의사가 되셨는지. 나는 잠시 생각했다. 누나 때문이에요. 누나요? 네. 누나가 평생 저를 키워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돌보고 싶었어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멋지네요.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다. 이상하게 편안했다. 설인과 있을 때처럼 가슴이 뛰지는 않았지만 대신 마음이 편했다. 이게 진짜 인연인가? 그 생각이 문득 들었다. 집에 돌아오니 누나에게서 문자가 왔다. 민호야, 오늘 누구랑 커피 마셨어?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는 다 안다. 누나는 엄마 아니잖아요. 너한텐 엄마지. 나는 웃었다. 은지 씨랑 마셨어요. 봉사 같이 하는 간호사. 어때? 괜찮은 사람이야?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편해요. 그럼 됐어. 편한 게 제일 중요해. 그날 밤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서린의 편지를 꺼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었다.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찢었다. 하나하나 촉각을 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제 진짜 끝이야. 안녕, 서린 씨. 행복하세요. 삶은 결국 누군가를 지켜내기 위해 버티는 일이다. 그리고 그 버팀의 끝엔 항상 사랑이 남는다. 6개월 후 은지가 물었다. 선생님, 저 고백해도 될까요? 고백이요? 네. 선생님 좋아해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또 사랑을 시작해도 될까? 또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지만 은지의 눈을 보니 그런 걱정이 사라졌다. 그녀의 눈엔 거짓이 없었다. 저도 은지 씨 좋아해요. 정말요? 네. 근데 천천히 가고 싶어요. 급하지 않게.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우리는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따뜻했다.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나, 나 연애해요. 누구랑? 은지 씨요. 간호사. 그래, 축하해. 근데 누나 무섭지 않아요? 뭐가? 또 상처받을까봐. 누나는 잠시 침묵했다. 민호야, 사랑은 원래 무서운 거야. 근데 그게 무서워서 안 하면 평생 혼자야.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민호야, 이번엔 다를 거야. 넌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생겼으니까. 그럴까요? 그럼, 누나가 보증해. 1년 후 나는 은지와 결혼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누나와 준호 형부, 그리고 몇몇 친한 사람들만 왔다. 은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왔다. 와, 예쁘다. 부끄러워요.
사실대로 말한 건데요. 식이 끝나고 누나가 다가왔다. 민호야, 행복해 보인다. 누나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네가 잘한 거지. 아니에요. 누나가 없었으면 저도 없었어요. 누나는 나를 안아줬다. 민호야, 이제 내 인생 살아. 나 걱정 말고. 그래도 평생 누나 아들이에요. 알아. 그럼 나도 평생 내 누나야.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바다를 보면서 은지가 물었다. 여보, 행복해요? 응, 너무 행복해. 저도요. 은지야, 고마워. 왜요? 내게 다시 사랑할 용기를 줘서. 은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저도 고마워요. 저한테 진심을 보여줘서. 우리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를 반복했다. 인생도 저렇구나. 아픔이 왔다가 가고 행복이 왔다가 가고. 하지만 결국 남는 건 함께한 사람들. 그날 밤 숙소에서 누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누나, 나 정말 행복해요. 이게 다 누나 덕분이에요. 곧 답장이 왔다. 바보야. 네가 잘한 거지. 누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아니에요. 누나가 없었으면 저도 없었어요. 그래. 그럼 너도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서로 그런 거지 뭐. 나는 웃었다. 맞아. 서로 그런 거지. 에필로그 그리고 봄이 왔다. 3년 후. 나는 여전히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고 있다. 은지는 같은 병원 간호사로 일하며 가끔 내 진료실에 들른다. 여보, 점심 먹었어? 아직. 그럼 같이 먹어요. 오늘 제가 도시락 쌌어요. 도시락 뚜껑을 열면 언제나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이 있다. 달걀말이, 무채볶음, 김치. 설인이 만들어 주던 것과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다. 은지의 도시락엔 거짓이 없다. 그냥 사랑만 있다. 누나는 관리소장을 그만두고 구청 복지과로 자리를 옮겼다. 민호야, 나 이제 공무원이야. 누나 축하해요. 고맙다. 준호가 계속 권유해서 시험 봤는데 붙었어. 당연히 붙죠. 누나가 얼마나 일 잘하는데요. 누나는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다. 민호야, 오늘 어르신 한 분 집에 갔는데 완전 눈물 나더라. 왜요? 혼자 사시는데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어. 그래서요? 바로 복지비 신청해 드리고 도시락 배달도 연결해 드렸지. 역시 누나네요. 뭐가 역시야. 당연한 거지. 누나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났다. 평생 남을 돕고 싶어 했던 누나가 이제 정말 그 일을 하고 있다. 준호 형부는 여전히 소방서 구조대장으로 일한다.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오늘 고양이 구조했어. 고양이요? 응. 나무에 올라갔다 못 내려오는 거야. 할머니가 119 신고하셔서 갔지. 형부, 그것도 구조 대상이에요? 당연하지. 할머니한테는 그 고양이가 가족이거든. 가족을 구하는 게 우리 일이야. 형부는 언제나 진지하다. 그 진지함이 누나와 잘 맞는 것 같다. 어느 날 누나네 집에 놀러 갔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누나가 물었다. 민호야, 요즘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다행이다. 누나가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거든. 뭐요? 네가 설인이 일 때문에 평생 상처받고 살까 봐.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누나는 빙그레 웃었다. 그래, 넌 이제 어른이 됐네. 누나 덕분이에요. 또 그런 소리. 우리는 함께 웃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다. 설인 씨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출소했을까? 아니면 아직 교도소에 있을까? 행복할까? 궁금했지만 더 이상 알고 싶지는 않았다. 그건 이미 지나간 과거니까. 집에 도착하니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누나네 집 다녀왔어. 형님 잘 계세요? 응, 엄청 행복해 보이더라. 다행이다. 형님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은지는 내 코트를 벗겨주며 말했다. 여보, 저 오늘 병원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뭔데? 환자분이 저보고 천사래요. 맞는 말인데? 에이, 여보도 참. 은지는 부끄럽게 웃었다. 그 웃음이 이 집을 따뜻하게 만든다.
며칠 후 병원에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됐다. 발신인 란엔 이름이 없었다. 하지만 필체를 보는 순간 알았다. 설인이었다. 민호 선생님, 출소했습니다. 2년이 참 길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 덕분에 많은 걸 생각했어요. 제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제가 왜 도망쳤는지, 제가 왜 사랑을 지키지 못했는지. 답은 간단했어요.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거든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포장했어요. 진짜 나를 보여주면 떠날 것 같아서요. 하지만 결국 떠났죠. 거짓 때문에. 민호 선생님, 지금 저는 작은 카페에서 일해요. 제 본명으로, 제 신분증으로 더 이상 거짓말 안 해요. 손님들한테 커피 내어드리면서 이게 진짜 나구나 생각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저를 떠나줘서 저는 진짜 저를 찾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젠 멀리서 응원할게요. 행복하세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편지를 읽고 나니 묘한 감정이 들었다. 미움도 그리움도 아닌 그냥 잘됐다는 안도감. 나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이번엔 찢지 않았다. 대신 책장 구석에 조용히 꽂아두었다. 안녕, 서린 씨. 이번엔 진짜 행복하세요. 그날 밤 은지에게 말했다. 은지야, 오늘 서린 씨한테 편지 왔어. 정말요? 뭐라고 했어요? 출소했대. 그리고 이제 정직하게 살겠대. 다행이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은지는 내 손을 잡았다. 여보, 그 사람도 이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근데 여보, 응? 저는 더 행복해요. 여보가 제 옆에 있으니까. 나는 은지를 안아줬다. 나도. 1년 후 봄, 벚꽃이 흩날리는 날 누나네 집에 모였다. 누나, 준호 형부, 은지, 그리고 나. 테이블 위엔 누나가 만든 고등어 조림이 있었다. 민호야, 먹어봐. 옛날 맛이 날 거야. 한 입 먹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누나 이 맛이야. 그치? 누나가 레시피 잊어버릴까봐 계속 연습했어. 왜요? 너한테 물려줘야지. 내 아이한테도 해줘야 하잖아. 아이요? 은지가 부끄럽게 웃었다. 여보 사실은요. 뭔데? 저 임신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정말? 네. 8주 됐어요. 나는 은지를 꼭 안아줬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누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민호야, 축하해. 이제 넌 아빠가 되는 거야. 누나 나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누나한테 배웠잖아. 그럼 저도 누나처럼 할 수 있겠네요? 너라면 할 수 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유난히 밝았다. 아빠,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부모가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나가 가르쳐준 대로 할게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은지가 물었다. 여보, 아기 이름 뭐로 할까요? 아직 모르겠는데? 저는 생각해뒀어요. 뭔데? 여자아이면 봄, 남자아이면 새. 왜? 우리 사랑이 시작된 게 봄이었잖아요. 그리고 새는 자유롭게 날아다니잖아요. 우리 아이도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게 자랐으면 해서요. 나는 은지의 배를 쓰다듬었다.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 9개월 후 우리 아이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이름은 봄. 누나가 병실에 찾아와서 아기를 안아줬다. 어머, 진짜 예쁘다. 아빠 닮았네. 누나, 저 잘생겼어요? 아니, 엄마 닮아서 다행이야. 우리는 함께 웃었다. 준호 형부도 옆에서 웃었다. 윤정아, 우리도 하나 가질까? 에이,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사랑하면 되지. 누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여기서 무슨 소리야. 우리는 또 웃었다. 그날 밤 아기를 재우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행복하게 자랄 거야. 누나처럼 희생하지 않아도 되게. 나처럼 상처받지 않게. 그냥 사랑만 받으면서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다. 며칠 후 태어나는 날, 누나가 아기 옷을 선물로 가져왔다. 민호야,
이거 봄이한테. 뭐예요? 내가 손수 뜬 거야. 분홍색 아기 모자와 장갑이었다. 누나, 이거 언제 떴어요? 밤마다 조금씩 봄이 태어나기 전부터. 고마워요, 누나. 뭐가 고마워. 이 정도는 이모가 해줘야지. 아기에게 모자를 씌워주니 정말 예뻤다. 은지가 사진을 찍었다. 여보, 이거 평생 간직해야겠어요. 그래야지.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해서 나는 책장 구석에 꽂아뒀던 서린의 편지를 꺼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었다. 그리고 이번엔 정말로 태워버렸다. 제가 되어 바람에 날아갔다. 안녕, 서린 씨. 당신도 행복하세요. 저는 이제 정말로 행복합니다. 아기 방으로 들어가니 은지가 보미를 재우고 있었다.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나는 조용히 옆에 앉았다. 은지가 내 손을 잡았다. 여보, 행복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을 것 같아. 저도요. 우리는 아기를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날 밤 꿈을 꿨다. 누나가 고등어 조림을 만들고 있었다. 민호야, 이리 와. 맛 좀 봐. 누나, 맛있어. 그래? 다행이다. 누나, 고마워요. 평생.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누나는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꿈에서 깨어나니 새벽이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일어나서 아기 방으로 갔다. 봄이가 울고 있었다. 봄아, 왜 울어? 배고파? 아기를 안아 올렸다. 무게가 느껴졌다. 이 작은 생명을 내가 지켜야 하는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봄아, 아빠가 지켜줄게. 평생.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나를 쳐다봤다. 그 눈동자가 세상에서 가장 맑았다. 삶은 결국 누군가를 지켜내기 위해 버티는 일이다. 누나는 나를 지켜냈고 나는 이제 내 아이를 지켜낼 것이다. 그리고 그 버팀의 끝엔 항상 사랑이 남는다.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결국 남은 건 사랑이었다. 누나의 사랑, 은지의 사랑, 그리고 이제 봄이에 대한 사랑. 이제 내 소원은 단 하나다. 누나 윤정의 저녁이 조용하길. 그녀의 밤이 단단하길. 그녀의 아침이 가벼울 수 있길. 그리고 언젠가 누나의 코트 주머니 속에서 내가 준 고등어 조림 레시피 쪽지가 여전히 남아있길 바란다. 그건 우리가 지나온 모든 겨울의 냄새니까. 그리고 이제 내 딸 봄이의 봄이 따뜻하길. 그녀의 여름이 밝길. 그녀의 가을이 풍요롭길. 그녀의 겨울이 포근하길. 그리고 평생 그녀의 손에서 따뜻함이 떠나지 않길. 사랑은 이어진다. 세대를 넘어, 상처를 넘어, 시간을 넘어. 그리고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든다. 고등어 조림의 냄새는 잊혀지지 않는다. 그건 누군가의 희생이고, 누군가의 사랑이고, 누군가의 인생이니까.